아버지,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순의 집 재산을 저희가 어떻게 떼와요? 그래, 너는 우리에게 당당히 요구하면서 상대방 부모에게는 못 물어보겠다는 거냐? 너희가 결혼 조건으로 노후 준비 서류를 원했으니 좋다. 나는 너희에게 땡전 한 푼도 더 줄 생각이 없어. 이미 5억이나 지원했으면 그걸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너희도 자립 증명서를 가져와. 돈 때문에 깨질 결혼이라면 안 하는 게 맞아. 저는 김상현, 올해 62입니다. 한때는 IT 업계의 선두주자는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치열하게 사업을 일궈내며 작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른바 자수성가 1세대 기업가라는 타이틀을 달았었죠. 지금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재단을 설립하고 투자 자문 활동을 하며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확고한 신념은 자립과 경제적 독립입니다. 스스로 이룬 것만이 진짜 자신의 것이라는 철학을 저는 평생 붙들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꽤나 성공한 기업가로 알지만 제 생활은 그 흔한 호화로움과는 거리가 멉니다. 재산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었죠. 저는 수십 년간의 성공적인 사업과 투자로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외부에 정확히 알려진 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사는 집도 강남의 으리으리한 곳이 아닌 평범한 경기도 외곽의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제 재산 규모를 억측했지만 저는 굳이 해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이런 저의 검소함을 답답해하면서도 제가 가진 확고한 신념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외동아들 김태우는 어릴 때부터 풍족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저의 검소한 모습 때문이었는지 태우는 우리 집 재산 규모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은 있었지만 소탈한 저의 모습이 오히려 혹시 아버지가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태우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독립지원금 명목으로 5억 상당의 소형 오피스텔을 사주었습니다. 오피스텔을 마련해 줄 때 저는 분명히 태우에게 말했었습니다. 이것이 너에 대한 부모의 마지막 경제적 지원이다.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이 오피스텔을 발판 삼아 일어서야 한다. 저는 그것이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 즉 자립의 발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우도 그때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자립 정신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태우의 생각은 달라진 듯했습니다. 특히 결혼을 앞두고 현실적인 주택 가격을 마주하면서 태우는 제가 깔아준 발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낀 모양이었죠. 그는 스스로 평범한 대기업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최소한 남들처럼 30평대 아파트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하나로는 서울 근교의 아파트 전세조차 쉽지 않은 현실, 그는 외면하고 싶었던 것이죠. 태우의 예비 며느리 박지수 역시 현실적이고 꼭 부러지는 성격이었습니다. 지수는 경제적 안정을 결혼의 필수 조건으로 생각했으며 IT 기업가 배경을 가진 시댁에 대한 소문을 듣고 기대가 컸을 것입니다. 태우는 그 기대감을 저에게 압박으로 가져왔습니다. 저는 태우가 가진 자립에 대한 오해, 그리고 부모 재산은 곧 내 것이라는 아니란 생각에 큰 실망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5억이라는 금액은 그들의 자립 기반으로는 충분한 미천이었습니다. 저는 태우가 이 발판을 딛고 더 높은 곳으로 뛰어오르기 위해 저에게 다시 한번 점프대를 요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태우가 예비 며느리 지수와 함께 저희 집을 찾아왔던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태우는 지수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축하한다며 기쁜 마음으로 지수를 맞이했습니다. 지수는 첫인상은 깔끔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오가는 동안 저는 뭔가 탐색하는 듯한 묘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지수는 식사 도중 자연스럽게 저희 부부의 근황을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은퇴하신 후 주로 뭘 하시나요? 저는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나 재단, 설립과 투자 자문 일을 하고 있다고 간단히 답했죠. 그러자 지수는 한술 더 떠서 두 분이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는 몇 평 정도 되세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사적인 질문이라기엔 너무 구체적이었죠. 저는 30평대 후반이다 라고만 답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의 의도를 금방 파악했습니다. 혹시 이 집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재산 목록에 포함되는가를 확인하려는 노골적인 의도였던 거죠. 태우도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마 지수와 사전에 상의했거나
지수가 시켜서 물어본 질문이 테지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태우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태우는 지수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저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하려니 아무래도 집이 문제예요. 예전 오피스텔은 제가 독립할 때 지원해 주신 거잖아요. 결혼할 때는 신혼집 마련에 조금 더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한 3억 정도만 더 해주시면 저희가 원하는 곳에 집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태우의 당당한 요구에 기가 막혔습니다. 이미 5억 상당의 오피스텔을 사주었는데 그것은 독립지원금이고 결혼은 별개라고 주장하는 태도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태우야, 이미 5억 상당의 오피스텔을 사준 것이 너희 결혼 미천이다. 내가 취직한 지 몇 년인데 모아둔 돈도 있을 것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을 마련해 준 것이 마지막 지원이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태우는 벙찐 표정을 지었고 지수는 급격히 얼굴색이 어두워졌습니다. 지수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그게 끝이라고요? 조금 더 큰 집을 사려면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데요. 라며 태우를 거들었습니다. 아들의 말에 옆에 있던 아내가 인상을 찌푸리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부모에게 의지하려는 태도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더 지원해 줄 여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고 싶지 않다. 너는 이미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미천을 받았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제가 강조한 것은 돈의 재력이 아니라 자립 정신이었죠. 지수는 침묵했고 태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태우가 제 말을 듣고 현실적으로 결혼 계획을 수정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들에게 집까지 사준 부모에게 노후, 준비가 안 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돌아올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돈 앞에서 인간의 밑바닥을 엿본 기분, 그것도 제 아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사실이 저를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상견례 날, 저는 예의를 갖춰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약속 장소인 한 호텔의 조용한 룸으로 나갔습니다. 예비 사돈 부부와 지수, 그리고 지수의 남동생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결혼 날짜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던 중 예비 사돈 부부가 태우가 사는 오피스텔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는 급격히 무거워졌습니다. 강서방이 사는 그 오피스텔은 몇 평이라고 했지? 20평입니다. 예비 사돈은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둘이서 살기엔 괜찮겠지만 애 낳고 살기엔 좀 작지 않나? 방도 2개뿐이라면. 저는 그들의 의도를 금세 파악했습니다. 제가 해준 집이 작다고 불평하며 은근슬쩍 더 큰 집을 원한다는 내색을 비춘 것이죠. 저는 더 이상 말을 아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돈, 저희가 지원해준 오피스텔은 현재 시세로 5억이 넘습니다. 저희는 그 이상 지원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미 미천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깔끔하고 좋아요. 거기서 살다가 애 생기면 둘이 모은 돈으로 넓혀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비 사돈댁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꾸만 그래도 대출을 낀 채로 시작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거나 어지간하면 큰 집에서 시작해서 애 낳고 하는 게 안정적이고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자신들은 지원을 못 해주니 저희가 더 내놓으라는 뜻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돈을 맡겨놓기라도 한 것처럼 부는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예비 사돈 어머니가 저희 부부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요즘은 부모님 노후 준비가 결혼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혹시 김사돈 내외부는 노후 준비가 확실히 되어 있으신가요? 저는 순간 불쾌감을 느꼈지만 감정을 숨기고 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노후는 염려 마십시오. 늙어서 밥 안 굶고 아들 태우에게 손 안 벌리고 아파도 저희 돈으로 요양원 갈 정도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꼬박꼬박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깊은 상실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5억을 지원해 주고도 노후 준비가 안 된 부모 취급을 받다니 억울하고 참담했습니다. 더욱 기가 막혔던 것은 그 자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예비 사돈 아버지가 대화 도중 김 사돈댁 아드님은 20평대에서 시작하지만 우리 딸 친구는 IT 업계 경쟁사였던 A사 아들과 결혼하는데 40평대 아파트에서 시작한다고 하더군요.
라고 굳이 언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저의 자존심을 긁으려는 의도였고 저희 부부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저는 라이벌 사업가 아들과의 비교를 통해 저희를 압박하려는 저희에 분노했습니다. 저는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인데 그들의 행동은 저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는 것 이상으로 저를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상견례는 매우 불쾌하게 끝났습니다. 예비 사돈 부부와 지수의 얼굴은 실망감으로 가득 찼고 태우는 저에게 들으라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더 이상 언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상견례 후 며칠 뒤 태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집 보러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지금 오피스텔은 팔려고 부동산에 내놨어요. 저는 태우가 제 말을 듣고 더 큰 집으로 가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구나 싶어 내심 안도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보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도 있었죠. 주말에 태우, 지수와 함께 부동산 직원과 집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첫 번째 집에서부터 깜짝 놀랐습니다. 역 근처에 지은 지 얼마 안 된 신축 아파트인데 제가 보기에도 평수가 30평대 이상이었습니다. 부동산 직원은 이 집이 34평이라고 설명했죠. 주변 시세를 대강 짐작해봐도 못해도 7억은 넘을 것 같았습니다. 태우와 지수는 흥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진짜 좋죠? 여기가 뷰가 이렇게 탁 트여 있어요. 지수는 특히 들떠 보였고 이미 이 집이 자신들의 신혼집이 된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부동산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얼마죠? 직원의 대답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지금 8억 9천만 원에 내놓으셨습니다. 뒤 동 저층으로 가시면 8억 2천만 원짜리 매물도 있습니다. 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8억 9천만 원, 태우의 오피스텔을 비싸게 팔아도 4억 5천만 원 정도일 텐데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마련하려는 것인지 의문이었습니다. 태우와 지수가 모아둔 돈이 4억 4천만 원이나 될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결혼 준비 때문에 여윳돈이 없다고 했었죠. 나머지 두세 군데를 더 보았는데 평수와 가격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가장 싼 것이 7억 8천만 원이었는데 지수는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저는 지수가 원하는 집의 기준이 이미 자립의 수준을 한참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결혼이 과연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오직 돈으로 시작하려는 것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도 태우와 지수는 어떤 집이 좋았다, 어디는 마음에 안 들었다 하며 신이 나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저는 굳이 지수 앞에서 돈 문제를 꼬치꼬치 캐묻기가 어려워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설마 나에게 또 도움을 바라는 건가 하는 불길한 생각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지수를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온 태우는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태우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까 봤던 집들 되게 좋죠? 아무래도 작은 집은 애 생기면 골치 아프고 처음부터 큰 집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태우는 결국 결정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지원을 조금만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8억 1천만 원짜리 집을 봤는데 3억 정도만이라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태우는 5억을, 이미 받고도 3억을 더 요구하는 총 8억 원을 요구하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른 것입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아내가 버럭 언성을 높이며 일어나려 하자 제가 아내를 진정시켰습니다. 저희는 이미 해줄 만큼 해줬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를 현금 인출기로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단호하게 추가 지원을 거절하자 태우는 황당한 소리를 꺼냈습니다. 혹시 우리 집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서류 같은 걸로 떼서 주실 수 있어요? 저는 그 질문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태우가 30이 넘도록 이런 질문을 해온 것은 처음이었죠. 저는 그 요구에서 태우 자신의 생각이 아닌 지수와 예비 사돈 부부의 노골적인 압박을 느꼈습니다. 저는 분노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집 재산을 내가 왜 궁금해해? 태우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저도 궁금하죠. 이건 엄마 아빠 재산이지만 저는 이제 독립했잖아요. 몸만 떨어진다고 독립이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부모에게 자립하는 게 독립이잖아요. 재산이 있으신 거면 조금 더 도와줘도 되잖아요? 태우의 논리는 모순투성이었습니다. 도와줘도 되잖아요 라는 말은
결국 저의 자립심 교육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뜻이었죠. 태우는 한술 더 떴습니다. 아니면 혹시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신 거예요? 더 지원 안 해주신다니. 여자친구나 장모님이 궁금해 하셔서요. 요즘 서로 재산 상황이나 노후 그런 거 다 알고 결혼해야 한대요. 특히나 부모님 노후 준비가 중요한 결혼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여자들도 많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5억을 지원해 주었는데 오히려 노후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걱정을 듣다니요. 태우는 부모의 노후를 걱정하면서도 그 노후 자금을 더 보태라고 요구하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우에게 너희가 우리 노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늙어서 밥 안 굶고 너희에게 손 안 벌리고 아파도 우리 돈으로 요양원 갈 정도는 준비되어 있다 하고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태우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데요? 그럼 공무원 연금은 얼마나 나와요? 어머니 연금은? 그것 말고도 더 나오는 건 없고요? 그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파트 명의나 대출 이런 것밖에는 없으니까 벌써 아파트 등기부터 떼봤대요. 그렇게 많이들 한대요. 저는 태우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우가 직접 주소를 일러주거나 서류를 떼다가 지수에게 준 것이 분명했습니다. 태우가 이 결혼의 대리인이 되어 저희의 재산을 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저는 저희 부부의 노후 자금까지 모두 털려 태우의 이기심에 희생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태우에게 단호하게 맞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힘줘 말했습니다. 좋다. 그러면 그쪽 집 재산도 똑같이 떼서 가지고 와, 예비 사돈 부부의 노후 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서류로 가져오면 엄마 아빠도 서류 준비해서 알려줄게. 태우는 눈에 띄게 당황했습니다. 지순의 집 재산을요. 그래, 너는 우리에게 당당히 요구하면서 상대방 부모에게는 못 물어보겠다는 거냐? 생각해보니 그쪽도 한 푼도 못 보태주는 걸 보면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은 모양인데 노후 대비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크잖아. 저는 태우에게 일침을 놓았습니다. 태우는 울그락불그락해진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부모의 재산을 탐하는 탐욕과 자신의 부모에게는 함부로 할 수 있지만 예비장인 장모에게는 찍소리도 못하는 이중적인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때 태우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자립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기 위해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우의 요구에 역제안을 한 것은 그들에게 자립증명서를 가져오라는 요구와 같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미 해줄 만큼 했기에 더 이상 아들의 이기심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저를 거들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잡으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좋은 생각이야. 요즘 그렇게 등기부 떼보고 재산 알아보고 하는 게 당연한 거라며? 그러면 공평하게 반반하는 게 추세잖아요. 오르기 전을 기준으로 5억 원, 그쪽에서 똑같이 5억 원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우리도 추가 지원 못해준다고 전해. 아내의 말은 저의 뜻과 같았습니다. 해줘도 욕을 먹을 바에야 차라리 원칙대로 하는 것이 덜 억울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라며 반발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갑자기는 무슨 갑자기야? 엄마 아빠는 왜 그쪽에서 하잔 대로 다 해야 해?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이제 끝이지. 그들이 돈 때문에 우리의 노후를 걱정한다면 너는 그들의 노후부터 걱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저는 태우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이미 5억이나 지원해줬으면 너희가 모은 돈으로 넓혀갈 생각을 해야지. 나는 너희에게 땡전 한 푼도 더 줄 생각이 없어. 그것이 부모의 마지막 선물이자 의무라고 생각해. 저는 이 순간 태우에게서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결혼하겠다는 자립심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어 크게 실망했습니다. 살다가 집을 넓힐 때 조금만 도와달라고 했으면 진지하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내 재산인 것처럼 굴고 부모의 노후 자금까지 탐내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태우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눈빛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너 알아서 살아. 그 오피스텔을 너의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내 명의로 사준 집이라 억지로 뺏어올 수는 없지만 계속 돈 타령하면 이 집까지 어떻게든 돌려받을 거야, 알겠어? 저는 아들에게 단호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태우는 울분에 차서 쿵 소리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잡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일찍 집을 사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쉽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바람에 태우가 자립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의 노후까지 들여다보려 하는 결혼이라면 저는 오히려 반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아들의 결혼이 깨진다고 해도 저는 저의 신념을 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태우는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점점 다가왔지만 저희 부부는 태우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어이 부모 없이 결혼을 하려나 싶었지만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결혼은 태우에게 오히려 짐이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예비 사돈댁은 경제 활동도 안 하는 듯했고 나중에는 태우가 그들의 노후까지 책임져야 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태우의 어깨에 두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큰 짐만을 고집하는 지수의 태도도 결코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태우를 사랑했다면 20평이 아니라 10평짜리 집에서도 알콩달콩 시작해서 넓혀가자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물론 현실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원해준 5억은 평균 이상이었기에 그들의 태도는 자립이 아닌 의존을 넘어선 탐욕으로 느껴졌습니다. 결혼식을 2달쯤 앞둔 어느 날 태우에게서 침울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일단 결혼식은 미루기로 했어요. 언제로? 제가 물었습니다.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태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핵심을 찔렀습니다. 지원 없이는 결혼 못하겠대. 태우는 전곡을 찔렸는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20평짜리 집 가지고는 실속이 없으니 얼마나 대단한 남편감을 생각했던 것인지 저는 지수를 더 이상 곱게 볼 수 없었습니다. 결혼을 미루자고 한 이유가 오직 돈 때문이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력이 있으니 3억을 더 보태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런 결혼이라면 미루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재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 인간 됨됨이가 막된 결혼에 제 아들을 밀어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태우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잘 생각해봐. 엄마 아빠가 돈을 더 안 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좀 보란 말이야. 엄마 아빠는 이미 너에게 충분히 해줬어. 그 이상은 너희가 스스로 모아 일어서야 하는 거야. 태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동안 지수와 많은 갈등이 있었던 모양이었죠. 아들은 결국 돈 때문에 결혼이 미뤄진 상황에서 지수와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생각은 변함이 없어. 너희가 자립해서 시작할 생각이 없다면 이 결혼은 다시 생각해 보렴. 태우는 전화를 끊고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착잡했지만 아내는 저를 위로했습니다. 괴로워할 것 없어요. 당신 우리는 해줄 만큼 했어요. 그 이상 바란다면 욕심이고 분수에 맞지 않게 재산을 탐내는 아들 며느리라면 우리도 마음 쓸 것 없잖아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저희의 노후를 제대로 챙겨서 나중에 아들에게 손을 안 벌리는 것이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지원금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며 저는 아들의 자립심을 꺾는 대신 그에게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뒤 태우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의 결혼은 결국 깨졌습니다. 태우는 그 소식을 전하며 잠시 저희 부부를 원망하는 듯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태우야, 아파트 평수 때문에 무산되었다면 10억을 해줬어도 언젠가는 끝날 결혼이었다. 이미 가진 것들로도 행복하게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 태우는 제가 냉정하다고 했지만 저는 이미 30이 넘은 아들을 하나하나 뒤치다꺼리 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이미 해주었으며 앞으로는 스스로를 돌보기에도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태우는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사람과 교제하는 과정에서 태우는 자신이 과거에 부모에게 얼마나 불효를 했는지, 그리고 제가 강조했던 자립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비로소 깨달았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제가 사준 오피스텔에서 결혼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약속했던 대로 더 이상의 금전적인 지원은 없었습니다. 태우는 전혀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오피스텔마저 저에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진심을 느꼈고
그가 드디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태우야, 그 집은 너의 자립 미천이다. 이제는 너의 힘으로 그 집을 딛고 일어나렴.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태우는 과거에 그토록 원했던 재산 서류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식 전에 태우를 따로 불러 그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사업과 투자를 통해 완벽하게 준비된 저희 부부의 노후 대비 서류였죠. 그 서류에는 노후에 아들 부부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될 만큼의 충분한 자산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태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희의 노후까지 책임질 만큼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단다. 이 서류를 그때 보여주지 않은 것은 너의 자립심을 꺾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담겨있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태우는 서류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그때서야 아버지의 검소함과 자립 철학의 깊은 뜻을 이해한 듯했습니다. 과거의 모든 오해와 원망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괴로운 시간은 있었지만 태우에게는 충분히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부모의 재산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가정을 꾸리는 진정한 독립을 배운 것입니다. 저는 이제서야 진정한 독립을 이룬 아들을 조용히 응원하며 제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